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네. 자, 어제 조회수가 12,000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아요도 지금도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도 어제 웜의 신박을 또 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방금 좋아요가 또 741개로 너무 높아졌는데, 아마 제 기사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모범적인 댓글을 아마 달아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양파라는 이름이 달려 있고요. 저도 52년 임진용 할매입니다. 52년이 1952년이 임진년이었나 봅니다. 또 52년 용띠 해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수익금 5천으로 자식 손주들과 올여름에 캐나다 로키스 바이 트레인 횡단 열차 여행 가려고요. 전액 저의 부담이네요. 하하, 여튼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다들 이제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의 여행은 할머니가 부담하는 것이 정해진 룰입니다. 저도 2022년 손주들과 영국의 요크, 콘월 등을 여행했습니다. 손주는 애인이라고 하잖아요. 애인과의 여행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자, 그 드라마 낭만 닥터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낭만 할매? 네, 근데 여기 최은희님 방금은 댓글도 자주 달아주시는데 할머니신지 몰랐네요. 네, 손주가 있으신데, 근데 저랑 같이 축구하는 형님도 뭐 벌써 옛날부터 한 8년 전부터 네, 할배 뭐 축구 할배 뭐라고 적어놓고 하셨는데, 그 형님도 뭐 굉장히 잘 뛰십니다. 네, 50대 중반을 훌러덩 넘어가고 계신데 후반, 이제 후반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하게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신체 연령이 또 따로 있고, 네, 정신 연령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젊고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참 우리한테 이런 투자를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땡큐 램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아마 양고기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멋지고 행복하신 노년이시네요. 저도 인생의 선물인 보물 애인 둘이 있답니다. 손주가 또 둘이 있다는 얘기실 것 같은데, 애인들과의 여행을 위해서 더욱더 열공으로 수익에 힘써야겠네요. 공감합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에 대한 목적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목표는 내가 얼마 벌고 연수익률 얼마 정도, 이런 목표 설정도 중요한데, 이 돈을 벌어서 나는 어떻게 쓸 건가? 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식으로 번 돈을 쓰는 게 참 뭐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전자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지금 어제 마이크론이 HBM3E를 양산한다, 요 얘기 때문에 어제 하이닉스 주가가 한 5%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 정도 빠질 일은 아닌데 일단 한번 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차세대 고대용
대폭 메모리인 HBM3E입니다. 이제 E를 놓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경쟁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HBM 시장을 주도해온 하이닉스를 삼성과 마이크론이 추격할지 주목이 되고, 마이크론은 HBM3E 솔루션을 대량 생산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3E 양산을 발표한 것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마이크론이 처음입니다. 마이크론은 8단으로 D램을 쌓아가지고 24GB 용량을 구현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D램은 10나노급 제품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네요. 특히 전력 효율이 경쟁사 대비해서 30%나 우수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고요. 마이크론의 HBM은 엔비디아가 2분기 출시 예정인 이 H200, 또 GPU 최첨단 GPU가 신제품이 나오는데, 여기 H200 텐스코어 GPU에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날 업계 최대 용량을 구현한 HBM3E 개발을 공개했네요. 3E 개발을 공개했다고요? 삼성 3E는 마이크론보다는 적층수가 많은 12단이네요. 아까 마이크론의 3E는 10단이었는데 그죠? 네. 8단이었네요. 8단. 8단으로 D램을 쌓은 24GB 용량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12번을 더 쌓아가지고 36GB를 구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작 대비 성능과 용량이 50% 이상 개선됐으며, 삼성전자는 이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하고 상반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또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의 3E보다는 또 오히려 더 개선된 성능과 용량을 갖고 지금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중인가 봅니다. 자, 하이닉스도 HBM3E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최대 고객사 엔비디아 승인이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다음 달 생산될 전망이고요. 하이닉스의 3E는 이 10나노급을 기반으로 8단을 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하고 거의 똑같다, 그죠? 네. 자, HBM3E는 올해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제품이고, 엔비디아가 상반기에 신규 출시하는 H200 GPU와 결합을 해서 AI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HBM3E가 활용이 되고, H200은 엔비디아의 주력 AI GPU인 H100을 대체할 제품이어서 올해 HBM3E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HBM 시장을 선도해왔고, 여기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가세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하이닉스는 올해 생산할 HBM 중 80%를 HBM3E로 채운다는 계획이고요. 올해 생산할 HBM은 이제는 HBM3E로 채우니까 거의 그냥 차세대로 바로 빠르게 넘어가는 거다, 그죠? 선당 공정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HBM3E라도 누가 많은 양품을 생산하느냐, 수율, 최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 분량, 전체 생산품에서 분량료를 뺀 거, 이 양품을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산 능력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 AMD 등 AI 반도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 늘면서 HBM 시장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시장 확대에 따른
대표 메모리 3사의 치열한 수주전과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유올그룹에 따르면 올해 HBM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150% 성장한 141억 달러, 19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199억 달러, 27조 원으로 성장하고 2029년에는 377억 달러, 50조 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 시장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쇼티지 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젠슨 왕도 얘기를 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far exceed 하고 있다고. 예, 그런 얘기에서 지금 요 분야의 현황을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많이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고, 그래서 이 HBM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도 150%나 성장을 하고, 올해가 한 20조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가 199억 달러로 또 한 30조 정도로 성장하고, 29년도에는 50조 시장으로 되네요. 야, 이렇게 또 새로운 큰 먹거리가 하나 생기는데,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딱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네, 한마디로 꽃놀이패가 된 겁니다. 자, 오늘은 하이닉스가 한 2.5% 다시 오르고 있군요. 네. 자, 삼성전자도 좀 선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1.1% 오르는데, 아까 여기 나온 얘기가 개발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콜 테스트를 받아서 이제 우리도 양산한다. 예, 요 뉴스를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다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잠깐 전기차로 또 가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전기차 배터리 부품 소재 국내 기업에 러브콜을 했다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투자 회사인 킹덤 그룹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위한 소재와 장비 조달 행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광화문 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사우디 전기차 프로젝트에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양복 다 입고 오셨네요. 네. 킹덤그룹이 국내 소재 장비 업체 20여 곳과 사우디 전기차 프로젝트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킹덤그룹이 추진 중인 전기차와 배터리 프로젝트 사업을 소개하면서 협력을 타진을 했다고 합니다. 킹덤그룹은 2030년 전기차 20만 대 생산분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사우디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사우디에다가 그래요. 투자 규모는 2조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는데, 초기 10만 대 분량 배터리를 제조해서 킹덤그룹이 투자한 루시드 고급 전기차에 탑재를 하고, 루시드에 킹덤그룹이 루시드에 투자를 했었군요. 사우디 첫 전기차 업체 시어 모터스가 생산 예정인 전기 승용차 SUV에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킹덤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국내 주요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등 사우디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사우디 생산 기지 전경도 돼 있는데, 사우디 이러면 당장 이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지난번에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이 사우디
그 고층 건물에서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거기서 악당들하고 싸울 때 보면 막 모래 폭풍이 그죠 밀려드는 장면 한 번도 이제 제가 중동을 안 가봐가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첨단 산업이 이 모래 먼지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 시설에 들어갈 때는 이 클리어링 하우스 뭐죠? 그게 공기로 확 이렇게 먼지 다 털어내는 그런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데 예. 사우디에서 공장이 자 일단 그냥 사우디에 짓지 말고 우리나라에다가 계속 그냥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자, 킹덤 그룹은 킹덤 에너지, 킹덤 타이어 등 자회사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고요. 2030년까지 사우디 수도 리야드 차량의 한 30%를 전기차로 바꾸고 2030년 완공 예정인 신도시 네옴시티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만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네. 여기서 사우디의 수도는 리야드. 옛날에 각국의 수도가 뭔지 막 퀴즈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우디의 수도는 리야드. 자, 킹덤 그룹은 배터리를 필두로 전기차 부품을 신사업으로 육성할 예정이고요. 사업 영역 확장이 국내 업체 수혜로 이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킹덤 그룹은 2분기 후속 협의를 통해서 국내 기업과 전기전자 장비 등 추가 논의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킹덤 그룹이 사우디 산업부, 투자부, 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와 방언을 해서 국내 기업과 협력을 논의한 것은 전기차 사업에 대한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네. 우리나라 K배터리가 여전히 글로벌하게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카카오뱅크 글로벌 새 엔진 마련한다. 자산운용 외화자금 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은 지금 보니까 14조 정도 되네요. 처음에 상장될 때는 뭐 어마어마해 했었잖아요. 94,400원까지 21년 8월 달에 갔었었네요. 그때 당시가 지금 가격보다는 3배나 이상 비싸니까 그죠? 시가총액이 거의 50조 가까이 되면서 지금 신한지주가 21조, KB금융이 25조 정도 뭐 요렇게 되니까 당시에 KB, 신한 다 합쳐도 카카오뱅크 안 된다 했었는데 우리가 한 번씩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때. 닷컴 버블 때 제가 유학 갔다가 신한투신에 입사를 했을 때 그때 팀장님도 아니 LG정보통신의 시가총액이 포스코를 넘어섰는데 이게 말이 되나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끝까지 안 사셨고요. 당시에 못 사다가 2000년도에 떨어질 때부터 매수한 매니저들도 많습니다. 이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을 계속 언더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아유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면서 떨어질 때 많이 사게 되는데 아무튼 그 거품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항상 저희 직원들 자료 만들 때 제가 옆에다가 주가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을 적으라고 하거든요. 주식 투자의 고수분들, 저희 업계분들 이래 만나면 다들 시총으로 얘기합니다.
주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은 어떤 주식 뭐 좋아 보이는 주식 뭐야 했을 때 무슨 어떤 주식 얘기하면 아유 15만 원이나 해? 그거 너무 비싸잖아. 좀 싼 거 없나 이러시거든요. 네. 그 주가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시가총액을 보면서 우리가 싼지 비싼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거 보러 가실 때, 부동산 사실 때, 저쪽 단지에 34평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그러면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 사실 때 최소한 내가 사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고, 그리고 비교를 하셔야 되죠. 그게 설사 같은 업종이 아니라도. 자,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뱅크의 거품이 좀 심했다고 보면 지금은 한 14조 하고 있거든요. 14조 하는데 PER은 여전히 52.8배, 하나금융이 4.5배, 신한지주가 4.9배, KB금융이 5.5배인데 카카오뱅크는 52.8배 하고 있습니다. PBR은 좀 싸졌네요. PBR은 이제 2.5배니까 그때 당시에 은행주가 PBR이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그런 조금 과도한 시총을 받았었는데, 자, 카카오뱅크의 주주는 카카오가 27%, 한국투자증권이 27%, 국민연금도 한 5% 들고 있네요. 그 밑에 쭉 보다 보니까 고정희 님이라는 분이 0.03% 가진 걸로 나옵니다. 네, 예전에 그 고양이 얘기하다가 제가 고영희 님이 진짜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의 사모님 성함인 줄 알고, 네, 고영희. 그래서 머리에, 내리에 박혀 있습니다. 이분은 고정희 님이니까, 진짜, 사람이시겠죠, 당연히. 자꾸만 3,000%로 빠져가지고, 자, 다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카카오뱅크가 글로벌 새 엔진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산 운용 강화를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요. 최고 투자 책임자 CIO, Chief Investment Officer이죠. 이 CIO직을 필두로 부서를 신설하는 등 성장 엔진 가동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CIO직을 신설하고 산하 신규 조직을 마련하는 부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데, CIO는 금융사 고유 자산과 보통 보면요, 은행에도 옛날에 90년대에는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손들이 은행이었어요. 그때 제일은행에 계셨던 분이 피스톨박이셨던가. 네, 은행이 고유 자금으로 주식시장에 주식을 확 지르고 빼고,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의 닉네임이 피스톨박이셨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그분도 박씨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요, 은행들이 주식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자금으로 주식을 많이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벌써 한 5, 6년 넘은 얘기인데요. 은행이 엄청난 이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보통은 운용 부서를 되게 선호하는데, 은행에서는 운용 부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거 주식으로 잘 벌어봐야 한 100억 벌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연봉으로 따져보면, 와, 내가 우리 회사에 150억을 벌어줬어, 100억을 벌어줬어 하면 큰데, 은행 입장에서는 조 단위의 수익을 내다 보니까 그 100억 버나 안 버나 큰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100억을 깨먹었잖아요. 그러면 쟤는 은행 고유자금 100억이나 깨먹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의 회사 돈을 100억이나 깨먹은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요즘 운용부서, 자산운용부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벌써 한 7, 8년 전에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고유 자산을 운용을 자금이 계속 쌓일 거니까요. 그 자금을 우리가 자기 자본을 그냥 놀리면 이 ROE가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높은 뭐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든지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없으면 그냥 아예 배당을 해라. 요게 요즘 밸류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아무튼 카카오뱅크도 계속 자기 자본이 커질 거니까 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담당할 임원을 뽑는다고 되어 있네요. 자본 총계가 그러고 보니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보니까 자본 총계가 2조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2조 한 8천억 그리고 21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그죠? 그때 5조 5천억 그리고 22년에 5조 7천억 지금은 한 6조 가까이 되네요. 6조. 영업이익률이 은행인데 영업이익률이 15%, 24%, 21%.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나오군요. 순이익률도 15%, 24%, 21%가 나오네요.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KB금융으로 가서 영업이익률 8.3, 10.3, 6.4 그리고 최근에 한 10.45까지 올라왔고 지배주주 순이익률은 6%, 7%, 5%. 여기서 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지가 딱 답이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익 증가율이 얼마인지까지 나중에 체크해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CIO 산하의 외화자금 부서와 트레이딩 부서도 신설할 예정이고요. 외화자금 부서와 트레이딩 부서. 기존 자금팀 외에 외화조달 및 외화대출 등 외화자산 확보와 관리를 담당하는 외화자금 운용부서를 구축하고요.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자산을 채권, 주식 등으로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트레이딩 부서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자산 운용 범위를 다양화하는 등 자산 운용 부분을 강화한다는 목표이고요. 지난해 진행된 카카오뱅크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 운영 책임자, COO, 는 칩 오퍼레이션이죠. 오퍼레이팅 오피서입니다. 조달된 자금 중 취급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자산 운용을 통해서 그렇죠. 수익을 제고하고 있다면서 작년부터 트레이딩성 거래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셨네요. 요 부분이 되어야 그냥 국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커머셜 뱅크가 아니라 아마 카카오뱅크가 또 지향하는 바는 아무래도 뭐 글로벌한 IB로 발돋움하는 걸 아무래도 목표하시겠죠, 그죠? 해외 전략 투자와 재정 투자 계획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한 인도네시아 슈퍼뱅크는 올 상반기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카카오뱅크는 동남아시아 최대 플랫폼 그랩과 손잡고 슈퍼뱅크 상품 서비스를 공동 기획해서 선보인다. 카카오뱅크 시그니처 상품을 현지 이식해서 인도네시아에 확산하고 향후 슈퍼뱅크 상장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태국 시암뱅크, 시암상업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 SCBX와 손잡은 태국 가상은행도 올 상반기 사업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내년 상반기 디지털뱅크 사업자 선정 이후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면 2026년부터 디지털뱅크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네요. 카카오뱅크는 조직 신설과 부서 개편, 글로벌 사업 등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요. 자산운용과 투자 등
수익성을 제고하고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실적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 기사를 읽어보길 잘했네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을 때 읽어봐야 됩니다. 카카오뱅크 시총 14조인데 아까 PBR이 2.3배였었죠. 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은행주들 별로 투자 안 하거든요. 국내에 어느 정도로 포화되어 있는 시장에 과점화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카카오뱅크가 들어왔고 좀 있으면 이제 토스뱅크 또 상장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플레이어들이 그나마 제한적이어서 모르겠는데 플레이어를 또 이렇게 늘리는데 아주 강력한 매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매기가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은행업을 증권업하고 은행업하고 비교해 보면요. 증권사들이 은행 업무를 되게 많이 침범합니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거, 뭐 키움증권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거든요. 우상향인데 은행주는 보면 옆으로 그냥 기는 그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예대 마진으로 고배당 주식으로 배당 빼먹는 그 정도 수준의 투자 잘 배당을 받을 거냐 아니면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을 때 또 차익 실현하는 그 두 가지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배당 받지 말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야 됩니다. 작년 1월이었나요? 그때도 얼라이언스 파트너스의 이창원 대표가 배당을 더 내놔라 요구하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도 이런 가치주들 투자하는 방법은 가치주에 뭔가 성장 모멘텀이 생긴 거 아닌가. 그게 사업적으로 그 성장 모멘텀에 무슨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성장성 그림만 가지고 올라올 때는 무조건 가치 투자는 잘라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 투자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가치주가 아니면 팔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게 성장 중과가 되나 뭐 이러면서 뛰어들면 이 가치주 투자자들한테 그냥 내 돈 갖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밸류업에서 은행주를 밸류업의 하나의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처럼 작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두 달 지나면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열기가 식을 겁니다. 식었을 때 좋은 주식을 잘 사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은행주는 고려 대상에 저는 넣지 않습니다. 저는 주가가 지금보다 다시 다 빠져야 됩니다. 다 빠지면 사도 되는데 은행주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증권업한테도 영향을 받고 근데 카카오뱅크도 역시나 정부 규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할 때 막 열풍이 많았지만 결국은 정부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요 정도 가격에서 또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을 좀 전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수익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금의 시총이 설명이 되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33분 지났군요. 자, 그 다음은요. 모빌리티 포럼 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UAM. 저는 이 UAM도 25년이면 내년이잖아요. 이게 과연 내년에 상용화가 될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류는 누가 쓰셨냐면요.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님이시네요. 자, 인류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해왔다. 인류 역사에서 이동은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러한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동수단은 계속 발전해 왔다. 기원전 이동수단은 인간의 다리였고 그렇죠. 다리로 그냥 걸어가고 뛰어가고 근데 바퀴의 발명과 함께 이동수단은 수레와 마차로 발전했고 이 바퀴의 발명이 진짜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죠. 자, 이후 100년 남짓한 세월 만에 자동차에 자리를 내줬고요. 비약적으로 발달한 교통기술로 인류의 이동은 이제 도심 항공교통, 네, 얼반 에비에이션 뭐 그런 거죠. 자, 이 UAM의 등장과 함께 또 한 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 20, 30년 전에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그죠? 네,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 이런 거를 많이 상상을 했었는데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고 네, 손목시계 같은 게 전부 다 여기가 이제 뭐 TV로 바뀌고 이럴 걸로 생각했는데 손목시계가 아니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긴 했고 그죠? 30, 40년 전에 암도 다 정복이 될 거다. 99년 말쯤 되면 암도 다 정복이 될 거다 했는데 여전히 정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기도 제대로 치료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잘 안 되기도 하다는 거죠. 자, 항공교통 대중화, popularization. 예, 항공교통이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이 UAM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기존 항공 분야의 전통 강자인 미국과 유럽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신흥 강자인 중국도 우수한 드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간 산학연 정책 공동체로서 110여 개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UAM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한국형 도심 항공 교통 로드맵 이행에 힘써왔는데 그 중심에는 민관 합동 실증 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가 있고 7개 컨소시엄으로 뭉친 46개 기업과 세계적 수준의 기체 업체가 함께 참여해서 기체 안정성과 함께 운항, 교통관리, 그리고 멀티포트의 통합 운용성까지 검증하게 된다. 작년 8월 첫 단계로 개활지인 전남 고흥에서 담대한 도전의 날개짓이 시작됐고 또 기존 항공법령의 엄격한 규제를 해소해서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고 초기 UAM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마련을 위한 도심항공교통법도 23년 10월에 제정이 돼서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자, 국토부는 25년 UAM 상용화를 위해 마부 작침의 한 해를 보낼 예정이다. 우선 실제 상용화 환경과 유사한 수도권에서 실증을 이어간다. 개활지 실증을 통과한 기업은 올해 8월부터 인천 아라뱃길에서 실증을 시작하고 이후 한강 노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천 노선, 으로 점차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 주거 지역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해서 철저한 안정성 검증을 거칠 계획이고, 요 기사 보니까 예전에 한번 다룬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도 그 옛날에 용산에 국방부가 있었을 때 보면 헬기가 뜨면 그 한강 위로 이렇게 쭉 가서 탄천으로 해가지고 성남공항도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만약에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강이라든지 탄천 위로 이렇게 다니게끔 UAM도 아마 그렇게 시작되나 봅니다. 아울러 도심 속 미니 공항인 멀티포터를 수도권 실증 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구축해서 기업 실증을 지원할 것이다. 도심 실증을 수행한 기체는 올 연말
수도권 하늘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서 UAM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이 벌티포트라고 이름을 한 거 보니까 이게 아마 vertical, 수직으로 이렇게 이륙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라서 이걸 벌티포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심 항공교통법 완성을 위해서 법령과 여러 가지 특례를 짜임새 있게 마련한다라는 얘기고요. 쭉 보니까 마지막으로 25년 상용화 및 이후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수요 발굴도 촉진을 하고, 네, 요 수요가 중요한데, 그죠? 일단은 이 UAM에 대한 하나의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고, 또 효율성,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성입니다. 신기술에 대한 효율성. 내가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는 거, 아니면 9호선을 타든지 지하철을 탈 때보다도 이 UAM을 타면 뭔가 훨씬 더 편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강에 수상택시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수상택시, 저쪽에 뭐 잠실이나 뭐 압구정이나 이런 데서 수상택시 타고 여의도 출근하는 거.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그래? 수상택시 한번 타볼까 하는데, 너무 불편하죠.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나 타면 가는데 수상택시 타러 가서 거기서 내려서 다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죠?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가격 문제도 있고, 그죠? 자,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상상을 하지 않으면 변화된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UAM을 타고 꽉 막힌 도심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UAM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국토부는 올 한해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상상 속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상상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네,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인프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으려면 택시, 버스도 어떻게 보면 그 시내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지면서 좀 편해졌잖아요. 그죠? 빨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안전하기도 하고, 지하철은 뭐 완전히 거미줄망대처럼 돼 있어서 지하철 타면 웬만한 데 다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효용 가치를 내는 그런 UMM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김미경의 길 위의 미술, 진화하는 사회와 예술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자, 얼마 전 재난을 넘어오면서 일상생활에서 향유하는 소비 생활이 많이도 변했다. 가까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보내는 메커니즘이 변했고, 더욱 냉혹해지고 치열해진 우리 경쟁 사회는 사람의 심성과 가치 기준을 달라지게 했다. 일상 중 문화생활의 이면에 감춰진 소비자의 심리와 욕망, 취향, 취미, 관심 등의 트렌드가 확연히 달라졌다. 한국인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의 K컬처의 위상을 떨치는 가운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한국인의 문화 소비를 눈여겨볼 이유가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는 편입이 못했지만 FTSE에서는 벌써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지 5년 넘었고요. 우리나라의 위상과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네. 자, 슬프게도 우리는 몇 년의 재난의 터널을 지나오며 아픈 상흔이 아직도 좀 적잖게 남아있으나 머지않아 우리 인류에 본격적으로 타격될
기후재난에 예견된 보도가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현재의 일상이 다소 평화롭게 보여지지만 내면의 불안은 여전하다. 자, 그럼에도 우리 삶을 진화로 이끈 요소 중 하나는 한국의 정보기술, IT다. 한국의 IT 엘리트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돼서 모든 산업과 일상 중 생활 공간에서도 우리는 AI를 누리는 중이다. 언제나 전진하는 엘리트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날마다 편리하고 새로운 과학의 인사이트를 창조해서 제시하고 있고, 이렇듯 한국 IT의 발전은 우리의 삶과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고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기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사회는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사회로 리셋되고 있음이 분명히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며 거부할 수가 없는 문명의 이기는 절대 인간을 나태하게 두지를 않았다. 자, 이렇게 진화된 디지털 시대의 생성형 AI로 우리 사회를 적잖게 들썩이게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로지 아날로그식 창작에만 몰두하는 전업 작가의 미래는 여전히도 모호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네요. 그죠?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예술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존재 가치를 상호관계적으로 깨닫게 하는 의미를 전해주기에 직업군 중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직업이 예술가다. 예술의 가치가 뭔지를 한 줄로 딱 써주셨네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존재 가치를 상호관계적으로 깨닫게 하는 의미를 전해주는 게 바로 이 예술이라는 거다. 그죠? 그걸 한 장의 그림으로 전해주기도 하고 음악으로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군요. 자, 예술가 그들은 주로 고독과 고뇌를 철학으로 풀어내면서 자신이 선택한 삶 앞에 언제나 정당하고 당당하다. 작가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은 다소 어렵고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술가들이 많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특히나 요즘은 경기 침체와 국제 정세의 변화로 고됨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니 이 불안정한 위기의 상황에도 자신의 삶이 녹여진 창작의 불꽃은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며 그들만의 희망을 써내려간다. 앞서가는 창작가들의 철학적 가치를 형상화한 예술적 메시지, 보통인이신 여러분은 궁금하지 아니한가? 네, 궁금합니다. 자,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예술가들은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보여지는 것 이상의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이 그들의 영혼 안에 응축되어져 있을 것이다. 근세부터 현재까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예술이란 무엇이었을까? 다행히도 우리 인류는 친절한 예술가로 인해서 미학과 철학적 메시지를 되새겨보고 되짚어보며 향유해 왔다. 현재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의 인생에서 예술은 인간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존재 가치를 상호관계적으로 깨닫고 제시하고 이어주는 의미를 가져다 준다. 예술의 존재 목적에 대해 우리가 신랄한 토론을 한다면 이 귀한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중심에 우리를 서 있게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과 예술은 우리의 경험하는 방식에 따라 바뀔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지. 나는 관객에게 말하고 싶다. 자유와 고독을 사랑하는 철학자들인 예술가들의 존재의 의미와 그것을 보고 향유해야 하는 일반인인 우리의 책임에 대한 고찰을 제시해보고 싶다고. 우리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예술가들의 시대적 담론을 충분히 감상하며 향유할 가치와 권한이 있다. 나는 오늘도 예술가들의 길에 비지를 해본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예술, 그 다음에 스포츠, 그리고 저희 같이 월급쟁이 생활을 해온 사람들,
그리고 장사를 하거나 가업을 승계받아서 하시는 분들 등등 다 해서 보면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런 프로를 보고 되게 감명 깊었었는데요. 그게 예전에 SBS였던가 이 도인들을 찾아가지고 인터뷰하는 기사였는데요. 기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계룡산에 계시는 어떤 도인 지금 따져보면 한 40대 중반이시지 않았을까. 나이가 더 드셨을 수도 있는데 산에서 생활하시니까 좀 젊어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을 찾으러 산에 오지 마라. 예, 그 속세의 삶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 않는가, 고난. 그래서 돌을 닦으러 산에 와서 스스로 막 힘들게 그 인도나 이런 데 보면 바늘방석에 앉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고행. 예. 인생 그 속세의 삶 자체가 고행의 연속 아니냐. 거기서 돌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다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남들이 보면 내가 잘 된 것만 인스타그램에도 그렇고 페이스북에 보니까 내가 잘 된 것만 이래 올려놓다 보니까 내 삶은 왜 그런가 이런 거에 이제 비교하면서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보면 제가 보니까 예술 영역은 예술 영역대로 스포츠 영역은 스포츠 영역대로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이 월급쟁이 삶은 그 삶대로 다 그 안에 희로애락이 다 있더라고요. 고생 반드시 또 고생을 거쳐야 또 성공하기도 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미경 대표님 우리 삶도 상당히 고독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예술가 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 가치에 대해서 예술 작품 많이 성공한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절대 이 예술가들을 외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바우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4,000보, 5,000보, 6,000보로 많이 빠져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